MBC 주간 똑똑똑. 금요일 첫 코너는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을 합니다.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2021년 여러분 두 분과 함께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 1년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지 많은 뉴스를 저희가 다루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1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두 개씩 뉴스를 지금 이제 뽑아 주셨는데 먼저 이진송 편집장님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몸부림이란 말을 꼭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의 뉴스로 꼽았거든요. 네. 이유가 무엇인지. 네, 일단은 이제 몸부림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웃긴 했지만 이것은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고 자조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벌써 14년째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처음 이 법안 얘기가 나온 게 2007년인데 그때로부터 벌써 14년이 흘렀고 올해는 특히나 그 움직임이 굉장히 본격적이고 거셌던 한 해였어요. 네. 아무래도 각종 혐오 범죄와 차별 사례가 큰 이슈가 되면서 더더욱 그 필요성이 부각이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아무래도 큰 동력이 됐는데요. 작년 6월에 이제 정의당 장현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평등법 시안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 161곳이 연대체를 만들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차제연이라고 부르는 연합체를 결성을 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토론회나 시민공청회를 열기도 그랬군요. 했고요. 네, 30일간 500km를 걷는 평등길 도보 행진 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같이 못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걷는 사진을 찍어서 함께 올리면서 이제 챌린지를 함께 하는 식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네. 무엇보다 그리고 신문 광고도 진행을 했었고 무엇보다 국민 10만 명이 법 제정 청원에 동의를 하면서 법안이 최초로 국회 심사 테이블 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까지로 이 심사 기한을 연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회피와 지연으로 14년간 방조되어 온 우리 사회 차별 찬성 문화가 이렇게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허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네. 이미 10만 명이 동의를 했고 이 노력이 14년간 이어져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합의가 없는 부분은 무엇이고 누구의 합의를 우리가 더 끌어내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특히 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가짜뉴스가 좀 많은 편인데요. 차별금지법을 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혐오 발언을 하면 잡혀간다 이런 식의 잘못된 말들이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형법이 아니고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별, 장애, 인종, 출신 국가, 피부색, 종교, 사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라서 이런 재화나 고용, 용역, 교육, 행정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뭐 여성이라서 혹은 뭐 피부색이 어때서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한다던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서 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보다는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평생 차별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언론도 좀 더 피부에 닿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좀 오해가 많다면은. 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양지혜 활동가께서도 공감하시는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덧붙여 주신다면? 네, 위티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함께하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 해 동안 참 많이 바랬고 참 많이 절망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농성장을 짓고 싸우시는 분들의 존재 덕분에 그래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우리는 꼭 성공할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이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를테면 스쿨미투 고발자들이나 되게 많은 이들이 부조리를 경험
경험할 때 나 혼자서 말하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럴 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단단하게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이수정 국힘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신지혜 새시대위 수석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차별이나 혐오 이런 성별에 대한 혐오가 온라인상의 망상이다 이런 식의 발언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여성이 겪는 혐오라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언사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젠더 폭력을 말했던 여성 인사들도 이러한 여성이 경험하는 혐오는 온라인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실제로 존재한 차별과 혐오를 좀 억누를 수 있는 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양지혜 활동가가 꼽은 올해의 뉴스 리얼돌 관련 뉴스를 꼽아주셨어요. 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리얼돌이라는 이슈가 저한테 한 해 동안 되게 많은 질문을 던졌던 이슈였어요. 먼저 리얼돌 자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자위기구거든요. 네. 그래서 A사에서 2017년 5월에 리얼돌을 수입했지만 인천세관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논쟁과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되었었고 2019년에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서 리얼돌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서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을 인간으로 대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봤었고 2심에서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이용을 목적으로 성기구 수입을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막냐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리얼돌에 대한 질문이 성적 자유와 폭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거냐라는 질문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리얼돌이 야하거나 문란하거나 저속해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적인 것은 야하거나 음란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과 성적 폭력이 구별되지 않는 사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되게 성적인 것을 뭐 여성의 팔을 휙휙 잡는다거나 벽에 밀친다거나 이런 폭력성과 등치시켜 왔었고 리얼돌 자체도 그것이 성적이고 야해서가 아니라 사실 강간을 실제로 재현하는 도구로서 이용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리얼돌이 성욕을 해소하기보단 강간욕을 해소하는 도구에 더 가깝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리얼돌을 시간제로 빌려주는 리얼돌 체험방을 보면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라기보단 굉장히 상업화되고 있고 강간 문화가 상업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다 금지시키진 못하더라도 리얼돌 체험방 같은 상업적 이용을 좀 제재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성적인 것과 오인되느냐 폭력을 가한 게 얼마나 섹시한 것으로 생각되느냐에 네.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미리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이진성 편집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죠? 네, 일단은 리얼돌 같은 경우에는 훼손 사례가 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대여 체험방 같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폭력성을 구매하고 승인하는 경험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그 강간 약물의 유통이 의미하는 것처럼 저항이 불가능한 신체를 지배하려는 통제욕 자체가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폭력성으로 가기 쉬워지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성폭력의 핵심이고 성이 네. 아니라 이제 폭력이 문제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판타지가 말 그대로 판타지로 머무는 게 아니라 몸이나 언어를 통해서 실천하는 경험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너무나 쉽게 다음 단계의 폭력으로 에스컬레이팅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이 정도의 폭력은 괜찮아, 이 정도의 폭력은 돈을 주고 용인이 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나중에 문제로 이어지는가를 좀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판타지가 그냥 판타지에서 끝나지 않는 거 거기에서부터 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진성 편집장이 올해의 뉴스 2개 뽑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네, 하나는 사실은 조금 이게 이렇게까지 올해의 뉴스가 될 수도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올해 있었던 그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폐지 서비스를 꼽아봤습니다. 네. 네, 이거는 2021년 2월에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이제
6년 만에 폐지가 됐는데요. 그렇죠. 2005년 5월에 도입이 된 이후로 각종 이슈를 몰고 다녔고 그날 하루하루 혹은 그 해에 굉장히 무엇이 가장 화제가 되었는가, 무엇이 가장 많이 알려졌는가, 무엇이 가장 인기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척도였기도 했어요. 그렇죠. 포털 쪽은 이제 급상승 검색어 폐지 이유를 정보의 다양성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이제 초반과 달리 지금은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활발한 사용자층들이 주어진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그게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콘텐츠의 내용 때문인 걸로 이제 밝혔는데 네. 이게 사실 폐지 시점이 여러 가지 사건들과 좀 맞물려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와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포털 사이트 이슈 만들기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자를 양산을 하거나 예. 논란이 계속 발생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국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2019년에 이제 조국 사태 당시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하는 말과 그리고 반대하는 말을 번갈아 경쟁적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놓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화력 싸움이 되어버린 이게 실제로 어떤 여론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실시간 검색어 올리는 상업 업체가 등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서는 사생활이나 루머로 개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고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드라마의 중요한 에피소드로 많이 만들어내고 이거에 대한 윤리의식을 좀 검토하는 내용을 메시지를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잠깐의 검색이나 관심이 곧 엄청난 여론이나 어떤 흐름으로 확장이 돼서 네. 개인에게 굉장히 큰 폭력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두가 이렇게 순위권에 드는 이슈를 알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이슈를 따라가고 파악해야만 한다는 압박감도 주는데요. 특정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 올해의 뉴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검 폐지 관련해서. 네. 컴퓨터 화면 뒤에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생산하는 온라인상의 말들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면에서 좀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고 좀 서로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검이 참 간편했었죠. 그러니까 실검이 참 간편하게 맞아요. 세상의 생각은 이래라고 보여지는 것 같았고 그걸 따라가면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포털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을 더 제공하려고 하는 추세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뉴스도 내가 구독한 언론사를 보는 게 가장 일면으로 뜨거든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개인 맞춤형 정보가 등장하는 건 매우 긍정적이지만 또 이러한 변화들에 따라가는 과정들에서 디지털 소외라는 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좀 이런 정보의 사각지대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노력들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앞서 리얼돌 얘기를 해주셨고 뉴스 하나를 더 어떤 걸 뽑아주시겠어요? 네, 저도 2022년 맞이하면서 21년 돌아보면서 저는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건 사람이라 당연하죠. 최근의 이슈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이를테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미성년자 아동의 진술 영상물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되게 적고 이런 태도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신용성이 높게 보장되어 있고 이런 부적절한 신문 방식들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신문 방식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아동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한 차례 이상
이상 피해를 진술해야 할 또 수도 진술해야 있다. 되는. 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사실 어른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법체계와 언어, 재판 절차 속에서 아동이 이 재판상의 질문의 사회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재판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아동에게 섬세하게 신문하는 것이 재판장 안에서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영상 녹화 진술이 사실 그런 섬세한 질문들 혹은 좀 보완해 볼까? 네,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건데 이런 것을 위헌이라고 표현하는 건 되게 후퇴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기존의 영상 녹화 진술을 기준으로 한 아동 성폭력 사건들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를테면 아동이 그냥 양손으로 눌렀다라고만 증언해서 이것이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된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폭행 협박을 당했다,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방식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동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성폭력이라는 건 성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한 수치심을 증언할 걸 요구하는 이런 증언 체계들, 성폭력 판별 체계 전반이 바뀌어야 될 가능성들,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누락하고 아동의 사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선택을 한 헌법재판소의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이 뉴스 저희도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 아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성폭력이라는 게 어른들이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피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 문화 특성상.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동을 기어이 이 법정으로 데려와서 직접 신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가장 가해자조차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좀 참담하게 느껴졌고요. 성인도 개인 격차에 따라서 법정 질문이나 이런 신문 자체가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올바름, 공정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에 축이 맞춰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동의 증언이라는 게 결국 가해자의 변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올해 두 분이 이제 꼽은 올해의 뉴스 저희가 두 개씩 들여다봤는데 마지막 저희 2021년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희망과 바람 한마디씩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듣다 보니까 다 좀 어두운 얘기들이 많아서. 네. 양재 활동가. 맞아요. 되게 어두운 소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또 같이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18세 피선거권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을 기억할 수 있는 2021년이면 좋겠고 요즘 뉴스 보면 되게 대선 후보 간의 네거티브 경쟁이 많잖아요. 참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부적절한 발언들이나 당내 갈등들을 보면서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인가? 이런 고민들이 들 때도 많았는데 좀 이런 네거티브 경쟁 말고 대선이니만큼 정책 경쟁을 좀 더 많이 보도하는 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젠더 의제가 이대남과 이대녀의 분열 혹은 혐오는 실존하지 않는 것이야 라는 식으로 말해지는 사회에서 성불평등, 성차별에 대해 정확히 말하는 대선 기간의 뉴스들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성 편집장의 바람도 들어보죠. 네, 올해는 이제 특히나 젠더 폭력과 관련해서 나아가려는 몸부림과 이를 이제 저항하려는 충돌이 굉장히 큰 한 해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그만큼 좀 언론이나 미디어 측에서 좀 다양한 담론이나 목소리나 입장을 좀 조명하는 그런 노력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같이 어떻게든 살아가 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간 똑똑똑 2021년 마지막 시간을 올해의 뉴스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